벨로그 HDL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전자공학과 유호영이고요. 이번 강의는 충북대학교 아이텍 센터에서 지원을 하여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의할 내용의 전체 그 텍스트북은 다음에 텍스트북으로 강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투 디지털 디자인 앤 신테시스라는 책을 통해서 강의를 할 것이고요. 실제 그 텍스트북에 대한 내용을 제가 편하게 우리나라 말로 설명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을 복습을 하실 분들은 해당되는 텍스트북을 구매하셔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소프트에서 프레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그래서 베를로그 HDL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하셔서 참고하시는 그런 텍스트북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그 강의 타임 스케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차에 저희가 1일차와 2일차 이틀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인데요. 그 전반부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베릴로그 HDL의 모델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베릴로그 HDL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다음과 같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HDL이 무엇인지에 대한 컨셉을 1시간 정도 우리가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베릴로그 HDL이라는 것은 실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랭귀지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랭귀지의 기본적인 어문법적 기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문법적 기본을 이렇게 배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베릴로그 HDL이라는 것은 하이어라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어라키에 해당되는 모듈과 포트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베릴로그 HDL은 크게 세 가지 기법의 모델링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게이트 레벨 모델링, 두 번째가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 세 번째가 비헤비어럴 레벨 모델링이 있는데, 해당되는 레벨 모델링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해당되는 레벨에 대한 모델링을 다 배우고 나면 이제 베릴로그 HDL을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실 때 사용할 만한 유스풀한 테크닉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의 시간을 할당을 하였는데요. 실제 우리가 그 대면 수업을 할 경우 제가 원래 강의를 설계할 때 모델심이라는 그 실습 시간과 쿼터스라는 실습 시간을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실습 시간을 할당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쿼터스에 대한 실습은 제대로 실습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라고 하면 저희가 FPGA 보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FPGA 보드를 저희가 다 배분하기가 힘들어서 쿼터스에 대한 그러한 프로그램은 다음에 혹시 그 대면 강의가 개설되면 그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간단하게 제가 그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만 보여드릴 거고, 모델심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실습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HDL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학습을 하고, 모델심이라는 그 상용 툴을 통해서 저희가 그 베릴로그 HDL을 시뮬레이션하고 컴파일 신테시스 하여서 그 설계하는 또는 검증하는 과정을 배워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 FPGA 포팅하는 과정은 이 쿼터스 인트로덕션으로 제가 인트로 정도까지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여러분들이 FPGA 보드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추후에 대면 강의가 개설되거나 하면은 제가 FPGA를 활용한 그러한 실습도 추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이 베릴로그 HDL 강의를 개설한 주요 목적은 기본적으로 그 베릴로그 HDL을 한 번도 배워보시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한 번 배웠는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제가 이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혹시 대학원생 중에서 디지털 회로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미 베릴로그 HDL을 자유자재로 잘 쓰실 수 있다라는 학생들을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학부 수준 또는 그 현업에 계시지만 베릴로그 HDL을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않으신 그러한 학생들을 타겟으로 해서 제가 이 강의를 개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베릴로그 HDL을 강의를 할 것이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한 것에 대한 주요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 이틀간의 강의를 수강하시고 기본적으로 베릴로그 HDL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하드웨어 코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강의를 개설하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HDL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HDL, 우리가 베릴로그 HDL이라는 것을 강의를 할 건데, HDL이 실제 HDL의 하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DL이 무엇이고 HDL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DL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모사하는 랭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HDL을 잘못 배우셨던 분들은 그냥 일종의 하나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 베릴로그 HDL을 가지고 뭔가 코딩을 하여서 원하는 입력에 대한 연산 결과를 빠르게 얻기 위한 그런 일종의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배우신 분은 HDL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HDL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를 모사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항상 HDL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셨다라고 하면은 하드웨어를 모사를 하기 위한 언어인 것이지, 우리가 이러한 베릴로그 HDL을 써서 뭔가 연산을 빠르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연산 결과를 우리가 손으로 계산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을 써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일종의 뭐 매트랩이나 뭐 C나 파이썬과 같은 그러한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HDL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저한테 배웠다라고 하면은 HDL은 하드웨어를 모사하는 언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HDL을 만약에 잘못 배우셨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언어가 됩니다. Hard and Difficult Language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강의를 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말 하나씩 뭐 기존에 있던 다른 교수님들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셨겠지만, 저는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하나씩 쌓아 나가면서 베릴로그 HDL을 배울 테니까 제가 이틀 동안 정말 제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은 HDL이 절대 Hard and Difficult Language가 아니라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HDL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고 일종의 하이 레벨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로우 레벨 랭귀지가 있고 하이 레벨 랭귀지가 있죠. 컴퓨터가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 언어는 컴퓨터가 있고 휴먼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뭐 다양한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쪽으로 가까우면 우리가 로우 레벨 랭귀지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에 가까우면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먼에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하는데, 베릴로그 HDL도 하이 레벨 랭귀지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DL을 왜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휴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것이고, 사람이 인식하기 쉽다라는 것은 사람이 인식하기 쉽도록 문법이 있고 문장으로 기술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로 로우 레벨 랭귀지로 가면 갈수록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고,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0과 1, 0과 1 이러한 패턴으로 적혀져 있고, 이러한 그 0과 1에 대한 패턴을 사람이 사람이 인식한 경우 문법이랑 문장이 없기 때문에 인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 레벨 랭귀지, 즉 베릴로그 HDL은 하이 레벨 랭귀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하기 쉽고 문법이 있고 문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처음 베릴로그 HDL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베릴로그 HDL에서 사용하는 문장과 문법에 대한 용법을 배우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왜 그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는 언어가 왜 필요하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요. 실제 HDL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전통적으로 반도체 칩의 발전 과정에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PCB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대학 학부 정도 수준에서 반도체 칩 디지털 논리회로 실습하실 때 생각하시면 될 텐데,
논리회로 실습하실 때 이렇게 뭐 반도체 칩 위에다가 뭐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렇게 빵판에 넣어놓고 이 뭐 그 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LED 같은 거 하나 꽂고 저항 같은 거 꽂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원 인가해서 출력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반도체 칩 하나에 내적할 수 있는 그 IC, 그 게이트의 개수가 게이트 또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심지어는 수십억 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수백만 개, 수천만 개, 수억 개를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를 하나씩 배치하고 와이어를 연결하는 것을 수백만 개, 수천만 개 할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의 도움, 일렉트로닉 디자인 에이드 오토메이션 또는 에이드라고 하는데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컴퓨터의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컴퓨터랑 소통을 해야 되는 툴이 필요한 거죠. 언어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HDL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EDA 툴을 통해서 이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겠다라는 것이 HDL에 탄생하게 된 그런 근본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예전에 그 반도체 칩 하나에 그 내적할 수 있었던 뭐 IC의 개수가 뭐 예전에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십 개, 수백 개 정도였는데 이게 그 2년에 18개월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2배로 확장되어 가지고 현재 수준의 수백만 개, 수십억 개에 이르는 상황으로 발전이 된 것이고 이러한 그 발전 트렌드를 우리가 무어스 로우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HDL에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우리가 무어스 로우에 의해서 하나의 반도체 칩에 내적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개수 또는 게이트의 개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전통적인 방식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컴퓨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HDL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DL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러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데 컴퓨터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 중에서 우리는 해당되는 설계가 제대로 설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신테시스 또는 시뮬레이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는 제가 그 본 강의를 다 듣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퀴즈를 푸시게 될 것인데 제가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이렇게 퀴즈라는 표현을 하이라이트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퀴즈 이러한 마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퀴즈가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HDL을 왜 쓰는지 조금 더 제너럴 퍼포즈 랭귀지와 비교를 하여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기본적인 HDL과 제너럴 퍼포즈 랭귀지, 즉 C나 C++, 매트랩 또는 파이썬이랑 뭐 이러한 프로그램이랑 실제적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베릴로그 HDL이라는 언어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HDL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그 HDL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C나 C++, 매트랩 대비 타이밍을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트 단위의 연산을 우리가 하는데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모사하는 그러한 스트럭처나 인스탄시에이션 등을 따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컨커런트, 즉 동시다발적인 동작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효율적인 언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커런시라고 하는 것은 동시다발적인 또는 병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너럴한 퍼포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너럴 퍼포즈 랭귀지, 즉 C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메인 함수에다가 뭐 A는 0, B는 0, C는 A 더하기 B 뭐 이렇게 해보죠. int A, int B, int C 그 다음에 C는 A 플러스 B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러한 메인 함수 내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놓은 프로그램 내에서 수행되는 시퀀스 자체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나씩 이렇게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타임 스케줄링을 우리가 시퀀셜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 실제 하드웨어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엔드 게이트가 있고 뭐 오어 게이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가 인원 먼저 수행하고 인원 수행하고 인원 수행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게이트들, 하드웨어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게이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시다발적으로 동작하는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HDL이라는 특별한 언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타이밍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이러한 int 메인 함수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뭐 그 인트에 뭐 i3에서 수행하느냐, i5에서 수행하느냐, i7에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라인 바이 라인이 수행되는 그런 시간이 그 프로그램을 돌리는 그 머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그 제너럴 퍼포즈 랭귀지인 경우에는요. 하지만 그 HDL을 사용하는 경우 이 게이트마다 동작하는 타이밍을 우리가 할당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얘는 뭐 어떠한 지연 시간을 가지고 출력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클리어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HDL이 하드웨어 디스크립션을 하는데 유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비트 단위의 연산이 유용하다. 근데 그 C 생각해 보시면 int, 뭐 캐릭터, 뭐 그 쇼트 이런 것들이 다 바이트 단위죠.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비트 단위의 연산을 수행하는 것이고, 스트럭처나 인스탄시에이션, 즉 뭐 하이어라키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베릴로그 HDL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드웨어를 모사하는 구조를 뭐 활용하기 편리하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제너럴 퍼포스 랭귀지, 이러한 제너럴 퍼포스 랭귀지도 하이 레벨 랭귀지인데, 이러한 하이 레벨 랭귀지 대비 HDL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HDL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베릴로그 HDL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타입, 베릴로그 HDL이라는 것과 VHDL이라는 두 가지 타입의 HDL이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베릴로그 HDL이라는 걸 가지고 예제를 들 텐데, 그 이유는 베릴로그 HDL이 C랑 가장 유사하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HDL이 베릴로그 HDL, VHDL 두 가지 타입의 HDL이 있는데, 베릴로그 HDL은 C랑 유사하고요. VHDL은 ADA라는 언어랑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 강의에서는 베릴로그 HDL을 강의를 할 것인데, 베릴로그 HDL을 강의하는 데는 뭐 크게 큰 이유는 뭐 C랑 닮아서 ADL랑 닮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제 베릴로그 HDL이 그 워드 세계 마켓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베릴로그 HDL을 미주권 그리고 아시아 계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VHDL은 유럽권에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유럽권에서 잡을 인크루이트 할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베릴로그 HDL을 배워두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베릴로그 HDL만 잘 학습하신 HDL도 손쉽게 뭐 트랜슬레이션 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통해서 베릴로그 HDL을 잘 학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가 전자공학에서 시스템을 바라보는 뷰에 대한 5가지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실제 베릴로그 HDL을 사용하는 레벨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전자공학에서 디자인을 바라보는 뷰는 상위 레벨에서부터 시스템 레벨, 그다음에 데이터 플로우 레벨, 그다음에 게이트 레벨, 그다음에 서킷 레벨, 디바이스 레벨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래에서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디바이스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 칩, 일종의 반도체 칩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반도체 칩을 바라보는 뷰가 크게 5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디바이스 레벨에서 바라보는 것은 이 반도체 칩이 화학적으로 어떠한 구성으로 이루어졌느냐를 바라보는,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와 전공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뭐 모스펫이든 뭐 BJT든 어떠한 구조를 하였을 때 전류와 전공의 흐름을 잘 제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디바이스 레벨이 되겠고요. 서킷 레벨은 이러한 그 화물 반도체를 활용을 해서 트랜지스터로 만든 다음에 트랜지스터를 가지고 뭔가 그 디자인을 진행하는 그 레벨이 되겠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아날로그 회로 분야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를 모아가지고 AND 게이트, OR 게이트 또는 NAND 게이트와 같은 그 게이트, 일종의 논리 게이트 트랜지스터를 모아서 트랜지스터를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게이트 레벨로 구성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게이트 레벨을 가지고 AND 게이트, OR 게이트 등등을 가지고 회로를 만드는 분야가 게이트 레벨에 대한 레벨 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게이트들을 모아서 일종의 의미를, 펑셔널한 의미를 가지는 또 그 모듈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큐뮬레이터, 뭐 애더 또는 레지스터,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모듈들, 이러한 게이트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논리회로 때 배웠던 그러한 모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모듈들을 가지고 회로를 설계하는 레벨이 데이터 플로우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CPU가 어떻게 되고, 버스가 어떻게 되고, 램이 어떻게 되고, GPU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그 펑셔널 블럭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한층 더 높은 개념에서 그 반도체 칩을 바라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최상위에 해당되는 개념을 우리가 시스템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수학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실제 그 베릴로그 HDL을 사용하는 레인지가 게이트 레벨에서부터 데이터 플로우 레벨,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시스템 레벨까지가 이제 베릴로그 HDL을 사용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서 베릴로그 HDL을 사용한다. 그리고 베릴로그 HDL을 사용할 때는 여러분들의 논리 시간에 배웠던 불리한 알제브라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디자인할 때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는 우리가 반도체 칩을 바라보는 뷰에 따른 각각에 대한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 슬라이드에서부터는 우리가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풀 커스텀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풀 커스텀 디자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트랜지스터 레벨에서부터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의 그 위스랑 랭스 등등을 조정을 하여서 실제 이 하나의 그 트랜지스터를 설계를 하고, 트랜지스터를 모아서 게이트를 설계를 하고, 그러한 게이트들을 배치를 하고, 그래서 배치를 하고 배선을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규격화하여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풀 커스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커스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제작 맞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풀 커스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작 맞춤을 하는 것인데, 무엇을 제작 맞춤하느냐?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작 맞춤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트랜지스터 레벨에서부터 일일이 그 위스와 랭스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하고 배선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흔히들 풀 커스텀 디자인을 아날로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세미 커스텀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세미 커스텀 디자인이라는 것은 풀 커스텀의 반에 해당되는 커스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AND 게이트,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OR 게이트 등등과 같은 스탠다드 셀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풀 커스텀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트랜지스터 레벨에서부터 그 위스와 랭스를 결정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은, 세미 커스텀 디자인에서는 그 트랜지스터에 제작하는 과정을 이미 그 공정사에서 지원해주는 그러한 셀들을 스탠다드 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로직 게이트들을 받은 상태에서 로직 게이트를 가지고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셀 또는 로직 셀이라는 그 기본적인 셀들을 받아서 우리가 그 해당되는 셀들을 배치하고 배선을 함으로써 설계를 진행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미 커스텀 디자인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풀 커스텀 디자인 대비 트랜지스터 레벨에서 우리가 위스 맞추고 랭스 맞추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없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이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이 되겠고요.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은 세미 커스텀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셀을 배치를 하고 개선을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에서는 다음 그림과 같이 CLB라는 이러한 로직 블락에서 이미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배선 또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모두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프로그래머블하게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에서는 이미 설명드리면 CLB 이러한 블락들에 이미 AND 게이트도 있고 뭐 OR 게이트도 있고 NOT 게이트도 있고 NOT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는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이러한 연결들 또한 여기에서부터 갈 수 있는 길, 여기에서부터 갈 수 있는 길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유저가,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것은 이 CLB 블락이 너는 AND 게이트로 동작해, 너는 NOT 게이트로 동작해, 너는 OR 게이트로 동작해 등등을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래머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연결하는 통로 또한 여기에서는 이렇게 연결돼, 여기서는 이렇게 연결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갈 수 있는 것들이 다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요 셀렉션 해주는 것으로 그 칩을 설계하는 방법을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이라고 하고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을 활용하는 그 반도체 칩이 FPGA 즉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가 이러한 형태로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컴플렉스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 또한 이러한 형식으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칩을 설계하는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풀 커스텀 디자인은 아날로그 디자인으로서 트랜지스터 레벨에서부터 설계를 진행을 하는 것. 그다음 세미 커스텀 디자인은 트랜지스터 레벨에서는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스탠다드 셀, 즉 AND 게이트, NOR 게이트, 뭐 NAND 게이트와 같은 로직 게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 즉 칩 내에 여기에는 AND 게이트, 여기에는 OR 게이트, 여기에는 NOT 게이트 이러한 배치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각각의 인풋 아웃풋의 연결을 초점을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세미 커스텀 디자인.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은 이미 컴포넌트들이 다 박혀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컴포넌트를 선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계하는 방법이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방식은 크게 1번, 2번, 3번 풀 커스텀, 세미 커스텀,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이 있고 풀 커스텀 디자인은 아날로그 디자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미 커스텀 디자인과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을 합쳐서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미 커스텀 디자인이라는 것과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이라는 것은 매우 유사한 플로우로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때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베릴로그 HDL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미 커스텀 디자인과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을 우리가 디지털 디자인이라고 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베릴로그 HDL을 통해서 우리가 하드웨어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미 커스텀 디자인에서는 AND 게이트, NAND 게이트와 같은 로직 게이트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에서는 이미 아까 그 반도체 칩 내에 CLB, 뭐 각각의 로직 컴포넌트 또는 인터커넥트 컴포넌트들이 이미 깔려 있기 때문에 이미 공정에 따라서 해당되는 칩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컴포넌트들이 제공이 된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성, 이미 우리가 사용할 컴포넌트들이 주어진다는 특성을 활용하여서 디자인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셀 베이스드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미 커스텀 디자인과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자인 둘 다 셀 베이스드 디자인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셀 베이스드 디자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스텝으로 반도체 칩 설계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반도체 칩 회로 설계 여러분들 하실 거면 항상 듣게 되는 용어일 테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셀 베이스 디자인은 우리가 셀을 받아서 디자인을 한 거기 때문에 HDL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정사에서 받은 셀에 맞게 트랜슬레이션 해주고 최적화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HDL이라는 것은 우리가 텍스트로 타이핑하여서 문장으로 표현을 할 것인데 그렇게 표현한 문장을 우리가 공정에서 받았던 칩에서 받았던 해당되는 셀에 맞게 변환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로직 신테시스라고 합니다. 신테시스, 줄여서 신테시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신테시스 과정은 HDL을 얘가 어차피 우리는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뭔가 기술해 놓은 언어가 있을 텐데,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공정사에서 또는 FPGA 칩에 맞게 변환해 주는 과정을 우리가 신테시스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HDL을 그러한 셀에 맞게 변환해 놓은 그러한 리스트를 우리가 넷리스트라고 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과정은 HDL을 셀로 변환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과정은 우리는 결국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HDL이 변환했더니 AND 게이트 두 개, OR 게이트 3개, 낫 게이트 하나 이렇게 났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 AND 게이트 2개와 OR 게이트 2개, 낫 게이트를 이 반도체 칩에 배치를 해야겠죠. 배치. 그래서 배치하는 과정을 우리가 플레이스먼트 또는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치, 반도체 칩에 배치하는 것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고, 이 입력과 출력에 대한 그 선을 연결해 주는 과정을 라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셀 베이스드 디자인은 크게 신테시스와 플레이스 앤 라우트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신테시스 과정은 HDL을 셀로 바꾸는 과정, 그래서 넷리스트를 생성해 주는 과정을 신테시스라고 하고, 그렇게 나온 그 넷리스트에 기술되어 있는 게이트들을 배치를 하는 과정을 플레이스, 그리고 연결하는 과정을 라우트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베릴로그 HDL을 사용할 때는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 신테시스 과정과 플레이스 앤 라우트 과정들이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게이트를 활용을 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날로그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일일이 플레이스와 라우트 과정을 손으로 일단 그래피컬하게 다 디자인하시는데, 우리는 아날로그 디자인 대비 훨씬 더 큰 규모의 디자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설계를 진행을 한다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로직 신테시스 과정을 보시면은, 베릴로그 HDL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뭔가 텍스트 문법이 있는 레벨 랭귀지로 기술되어 있는 언어인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게이트 레벨로 트랜슬레이션 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최적화 과정까지를 거치는 것이 바로 신테시스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테시스 과정의 입력은 HDL 언어가 되는 것이고, 출력은 게이트들의 리스트에 해당되는 넷리스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그 게이트들을, 이거는 하나의 예시인데요. 여기가 실제 우리가 반도체 칩을 이렇게 설계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파란색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다 일종의 하나의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로우 방향으로 여러 개의 게이트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과정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신테시스 과정에서 이렇게 출력으로 만들어 놓은 게이트들을 배치하는 과정을 우리가 플레이스먼트라고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각각의, 이게 AND 게이트면 두 개의 입력과 하나의 출력이 있을 건데, 그러한 배치와 입력과 출력들을 원래 맞는 각각에 대한 셀들로 연결을 해주는 과정을 배선, 라우트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치가 끝난 그림이 다음과 같은 것이고, 배선이 지금 이렇게 빨간색, 지금 연두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로와 세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라우트 되는 그러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반도체 칩을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HDL로 이렇게 기술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게이트 레벨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게이트 레벨로 내려온 것들이 이렇게 플레이스 앤 라우트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트랜지스터 레벨, 그 다음에 디바이스 레벨까지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디바이스 레벨까지 내려온 이러한 설계 도면을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팹에다가 전달해주면, 그 팹에서 만드는 회사들은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한 디자인에 맞는 칩을 생산을 해줘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반도체 칩이 설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셀 베이스드 디자인으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베릴로그 HDL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그 HDL에 대한 뭐 간단한 컨셉추얼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베릴로그 HDL에 대한 간단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요. 베릴로그 HDL은 1984년도에 처음 그 게이트웨이 디자인 오토메이션이라는 그 회사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테시 시뮬레이션, 로직을 그 시뮬레이션하는 용도로 처음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 후 5년 뒤에 케이던스라는 그 거대 그 EDA 벤더죠. 그래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여러 가지 툴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케이던스라는 회사에 인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케이던스에서 인수를 한 후에 90년대에는 그 어떠한 그 붐이 일어느냐 이러한 그 디자인 오토메이션 즉 로직 이게 무어스 로우에 의해서 반도체 칩의 하나에 설계할 수 있는 게이트 또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뭐 케이던스라는 회사에서도 만들었었고 뭐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여러 회사에서 로직 시뮬레이션용 또는 신테시스용에 대한 개별적인 툴들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코드들이 호환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그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오픈 베릴로그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러한 그 국제 협력 기구에서 스탠다드를 만들자라는 그러한 그 니즈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90년도부터 해서 시작을 해서 스탠다드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95년도에 최초의 IEEE 스탠다드로 1364라는 스탠다드로 베릴로그 HDL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2001년, 2005년에 이렇게 그 업데이트가 되어서 최신 버전은 2001년, 2005년 버전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84년부터 해서 개발이 되었고 스탠다드로 그 확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다음과 같은 뭐 스탠다드도 다운 받으셔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다만 IEEE 뭐 1364 또는 IEEE 1800에 있는 스펙 문서 자체가 워낙 두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보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실 거고 이러한 것들을 또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던 텍스트북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고 근데 그러한 텍스트북도 여러분들이 라인 바이 라인으로 공부하시면 되시는데 그러한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강의를 열어서 한 이틀에 걸쳐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베릴로그 HDL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빠르게 습득하자라는 게 이번 강의의 목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베릴로그 HDL로 커리어 패스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텍스트북도 한번 읽어보시고 기회가 되시면 이런 스탠다드 문서도 다운받으셔서 공부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이제 베릴로그 HDL의 간단한 그 예제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example 베릴로그 HDL example 코드인 거고요. 이 베릴로그 HDL은 MUX라는 트윈푼 MUX라는 것을 우리가 그 예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리회로 시간에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혹시 뭐 잘 기억이 안 나시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MUX라는 것은 컨비네이셔널 로직의 일종이고요. 이 셀렉션 신호 두 개의 입력과 셀렉션 시그널을 입력으로 받아서 이 셀렉션 시그널이 0이면 D0가 출력으로 나가고 이놈이 1이면 D1이 출력으로 나가는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우리가 MUX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투투원 MUX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MUX로서 이렇게 기술을 하는 게 우리가 그 알고리즘믹하게 펑셔널하게 우리가 이러한 설계를 디자인하겠다라는 것이 그 알고리즘적 그 스펙 규명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MUX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NOT 게이트 하나, AND 게이트 두 개, 그 다음 OR 게이트 하나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논리회로 때 배워서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놈이 왜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면 셀렉션 시그널이 0이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NOT 게이트를 통과하니까 0에 NOT 게이트를 하면 1이 되죠. 그리고 D0랑 AND 게이트라고 얘는 D1이랑 AND 게이트랍니다. 어떠한 값이든 0이랑 AND 게이트를 하면 여기에 대한 출력은 0이 될 것이고요. 어떠한 값이든 AND 게이트의 특성상 1이 되면은 D0가 그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D0랑 0이랑 5를 하면 5에 대한 5 오퍼레이터의 특징에 의해서 출력이 D0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셀렉션 시그널이 0이면 D0가 출력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 펑션 우리가 그 기술을 하였던 우리가 원하였던 설계를 원하였던 그 동작을 이렇게 동작할 수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셀렉션 시그널이 1이면은 반대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는 0이 될 것이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D1이 될 것이고 0과 D1을 5하면 D1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1일 때 D1이 나간다. 0일 때 D0가 나가고 1일 때 D1이 나간다라는 동작을 만족하는 그 하드웨어 구성이 다음과 그림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먹스가 이렇게 동작한다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릴로그 HDL의 전체 구성이 간략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의 베릴로그의 먹스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모듈이라는 것과 엔드 모듈이라는 것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모듈은 해당되는 모듈의 시작을, 엔드 모듈은 해당되는 모듈의 끝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해당되는 모듈의 이름을 멀티플렉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입력에 대한 포트들 D0, D1, S, 그 다음 출력에 대한 포트 G라는 놈을 이렇게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이러한 설계를 진행을 할 때 우리는 그 입력과 그 출력에 대한 리스트가 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인풋이 무엇이고 아웃풋이 무엇인가를 기술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웃풋이 무엇이고 인풋이 G가 아웃풋이고 D0와 D1 여기 오타가 있는데 S도 있어야 돼요. S라는 것이 인풋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템프0, 템프1이라는 것은 지금 와이어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NOT 게이트, AND 게이트 2개, OR 게이트 하나를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였고 뭐 여기에 대한 커넥션들은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HDL이라는 것은 컨셉적으로 이러한 다음 그림과 같은 뭔가 하드웨어 구성이 있을 때 이러한 하드웨어 구성을 다음과 같은 텍스트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센텐스, 문법이 있는 센텐스로 표현하는 것이 베릴로그 HDL 코딩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한 구성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는 이해를 하시지 못하실 텐데 이렇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그 컨셉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베릴로그 HDL을 왜 쓰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리면은 베릴로그 HDL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반도체 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HDL이라는 걸 쓰는데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는 걸 쓰는데 실제적으로 전통적인 방법으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이미 무어스 법칙에 의해서 무어스 로우에 의해서 하나의 칩에 내재되는 트랜지스터 또는 게이트 많아지다 보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반도체 칩 그 전통적인 설계 방식으로 설계를 할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의 도움 일렉트로닉 디자인 오토메이션 컴퓨터의 도움으로 우리가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겠다라는 HDL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HDL을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한 과정을 세분화하면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계하는 가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 그 목적성 하나와 그리고 신테시스 즉 HDL을 게이트환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세부적으로는 시뮬레이션과 신테시스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인트로에서 제가 이야기할 것은 HDL이라는 것이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이고 HDL을 써야 하는지 그리고 HDL 과정이 어떠한 그 상황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반도체 칩 설계하고 그 시스템을 바라보는 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앞으로 HDL이라는 것을 배울 건데 HDL이라는 것은 뭐 일반적인 제너럴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모사하는 언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번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HDL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실 때도 어떠한 하드웨어를 모사를 하는지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HDL 코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간단하게 베릴로그 HDL 그리고 HDL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10분 정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HDL을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쉴 텐데요. 10분 정도 쉬는 시간 동안에 혹시 질문이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제가 채팅에다가 뭐 답변을 달거나 아니면 강의가 다 끝나고 해당되는 채팅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11시에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채팅방에 간단하게 그 넷리스트 과정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잠깐 끊겼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간단하게 그 넷리스트를 다시 보충 설명할게요. 넷리스트라고 하면 우리가 신테시스 과정을 이해하시면은 넷리스트를 이해하시기 쉬운데 HDL로 기술된 것을 우리가 게이트 레벨로 변환하는 과정을 우리가 신테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테시스 과정을 위해서는 HDL이 어떠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게이트들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테시스 과정을 보면은 트랜슬레이션, 즉 해당되는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단 게이트 레벨로 한번 변환하는 과정인 트랜슬레이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트랜슬레이션만 하게 되면은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또는 낫 게이트의 개수에 대한 뭔가 최적화나 또는 스피드면적으로 최적화에 대한 과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해당되는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게이트들에 대한 리스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들의 리스트 또는 스테이들의 리스트. 그래서 우리가 신테시스라는 것은 HDL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져 있는 셀에 맞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신테시스는 그러한 HDL을 그 셀들로 변환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셀들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가 get 리스트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DL 신테시스 과정의 입력은 HDL 그리고 출력은 넷리스트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인스턴스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베릴로그 HDL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를 때문에 하드웨어라는 것을 모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계층적으로 우리가 모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층화된 하드웨어적 구조와 그리고 계층화된 구조로 우리가 모사를 하게 되고 그러한 계층화된 구조로 모사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인 모듈과 인스턴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블록 HDL이 그 계층화된 구조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층화된 구조에서 설계를 진행을 할 때 일반적이겠지만 우리는 탑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설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텀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베릴로그 HDL을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베릴로그 HDL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뭐 설계라고 생각하시면은 세부적인 것부터 설계해서 올라와서 전체 그림을 완성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세부적으로 내려올 것이냐 그렇게 거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컨셉으로 봤을 때 탑다운 방식 그리고 버텀업 방식으로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베릴로그 HDL 또는 그 디지털적으로 하이어러를 설계한 우리가 계층화된 구조, 하이어러키컬한 구조로
설계를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최상위에 있는 블락을 우리가 탑 레벨 또는 탑 레벨 모듈, 탑 레벨 블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최하위에 있는 레벨을 리프셀 또는 리프 블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층이 뭐 몇 개 있는지는 그 설계하는 설계자의 예정이 되는 것이고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가 용어로서 가장 최상위에 해당되는 블락을 탑레벨 블락이라고 하고 최하위에 해당되는 블락을 리프 블락 또는 리프셀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예제로 우리가 리플 캐리 카운터라는 4비트짜리 리플 캐리 카운터를 가지고 우리가 베릴로그 HDL의 계층적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계층적인 구조를 살펴볼 때 특히 모듈과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면서 그 계층적인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은 안 할 건데요. 리플 캐리 카운터라는 거는 다음 그림과 같이 구현을 하면 4비트짜리 캐리 카운터를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리플 캐리 카운터를 이렇게 보시면은 리플 캐리 카운터라는 것이 제일 최상위 탑 레벨의 블락이 되는 것이고요. 리플 캐리 카운터를 T 플립 플랍 하나, 둘, 셋, 4개를 다음 그림과 같이 T 플립 플랍이라는 것은 클락과 리셋과 Q라는 것이 클락과 리셋을 입력을 받아서 Q라는 것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회로인데, 리플 캐리 카운터 탑 블락에서 봤더니 T 플립 플랍을 다음과 같이 출력을 다음 번째 오는 T 플립 플랍의 클락에, 그 다음에 다음 플립 플랍의 출력을 다음 플랍의 클락에 입력해, 그 다음에 다음 플립 플랍의 출력을 다음 플립 플랍의 출력에 클락에 입력해, 이렇게 인버팅을 한 구조로 연결을 하면은 리플 캐리 카운터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논리회로 시간에 뭐 캐리, 카운터 이런 거 배우셨을 때 아마 배우셨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배우시지 않으셨다라고 해도 지금 이러한 회로가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러한 클락과 리셋과 Q0, Q1, Q2, Q3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러한 컨피규레이션을 하면은 카운터로서 동작을 할 수 있겠구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카운터를 이해하는 것보다 계층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모듈과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플 캐리 카운터는 T 플립 플랍 4개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과 T 플립 플랍을 다음과 같이 하나의 출력을 하나의 클락에 대한 입력으로 연결을 하면은 각각에 대한 Q0, Q1, Q2, Q3 이러한 출력들이 카운터로서 동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터로서 동작을 한다는 것은 이게 클락이 뜰 때마다 원래 0000인데 클락이 뜰 때마다 클락의 액티브 엣지 면에서 0001로 바뀌고 그 다음에 0010으로 바뀌고, 그래서 이진수로서 4비트를 가지는 이진수로서 0, 1, 2, 3 이렇게 증가하는 그 값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캐리 카운터에는 T 플립 플랍 4개로 구성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T 플립 플랍을 봤더니 D 플립 플랍이라는 플립 플랍 하나와 NOT 게이트라는 놈으로 하나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 플립 플랍의 입력은 클락과 리셋을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에 해당되는 Q가 인버팅 돼서 D 플립 플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T 플립 플랍의 동작은 D 플립 플랍을 출력을 인버팅해서 다시 D 플립 플랍으로 들어가니까 클락의 엣지면에서 0이 되었다가 1이 되었다가 0이 되었다가 1이 되었다가 이렇게 변환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T 플립 플랍은 토글 플립 플랍이라고 해서 클락의 액티브 엣지면에서 0, 1, 0, 1 이렇게 반전하는 회로인 거고, 이러한 T 플립 플랍을 다음과 같이 4개 연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카운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카운터를 리플 캐리 카운터, 그리고 4비트니까 4비트 리플 캐리 카운터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층이 보이죠? 리플 캐리 카운터가 제일 탑에 있고, 그 다음에 T 플립 플랍이 그 아래에 있고, 그 아래 D 플립 플랍과 NOT 게이트 이렇게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탑다운 메소돌로지에 의하면 설계하는 방법이 탑에서부터 설계를 한다고 가정하면 카운터에 대한 스펙을 먼저 처음 정할 겁니다. 스펙을 정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4비트짜리 뭔가 그 클락마다 1비트씩 증가를
회로를 구현하고 싶어라는 스펙을 정했을 것이고 이러한 스펙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T플립플랍이라는 것을 4개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카운터로서 동작을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설계가 한 스텝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T플립플랍이 카운터에서 4개가 필요하니까 그럼 T플립플랍은 어떻게 설계하지? T플립플랍은 D플립플랍 하나랑 낫게이트 하나로 설계를 하면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스펙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는 과정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탑다운 메소돌로지가 되겠고요. 버텀업 메소돌로지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디플립플랍과 낫게이트의 동작을 정의를 하고 디플립플랍과 낫게이트의 동작을 익힌 다음에 이해를 한 다음에 이놈을 이렇게 낫게이트를 디플립플랍의 출력단에 붙이면은 T플립플랍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설계를 한 것이고 T플립플랍은 그러면 클락의 엣지면에서 01, 01 이렇게 반전이 되니까 T플립플랍의 출력을 클락에 연결하면은 카운터로 만들 수 있어 라고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는 방식이 바로 버텀업 메소돌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컨셉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HDL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모듈과 인스탄스를 구분하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베릴로그 HDL에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빌딩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블락을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이레벨 랭귀지에서 펑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은 어떻게 기술하느냐 다음 그림과 같이 모듈 그 다음에 엔드 모듈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모듈의 시작과 모듈의 끝은 모듈이라는 표현과 엔드 모듈로서 처음 시작과 끝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듈 이름이 오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모듈에 가지고 있는 이름이 옵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여기에 모듈이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입력과 출력 그리고 또는 인아웃포트에 해당되는 모든 입출력 인터페이스들에 대한 리스트가 여기에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듈을 선언한다. 그리고 여기에 모듈에 해당되는 내부적인 어떻게 이 모듈이 동작하는지가 기술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하면서 넘어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모듈을 선언할 때는 모듈이라고 쓰고 엔드 모듈이라고 끝난다. 그리고 모듈의 이름이 오고 가로 열고 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포트들, 인터페이스들이 해당되는 리스트를 콤마를 기준으로 해서 기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안에 내부는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당되는 모듈을 선언을 할 수가 있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T플립플랍을 선언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모듈 그리고 엔드 모듈 이렇게 쓰고요. 모듈의 이름을 T플립플랍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T플립플랍의 입출력을 봤더니 앞선 예제에서 클락이 있고 리셋이 있고 큐가 있었어요. 그렇죠? 클락, 리셋, 큐가 있었습니다. 인터페이스가요. 그래서 입력으로 클락과 리셋 그리고 출력으로 큐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클락, 리셋, 큐 이렇게 3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음 베릴로그 HDL을 배울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이 모듈을 쓰고 여기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있어요. 그래서 세미콜론을 빼먹지 말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죠? 해당되는 모듈이 있으면 모듈이라고 쓰고 엔드 모듈이라고 모듈을 마치고 모듈 이름을 쓰고 해당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포트에 대한 리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모듈을 선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듈이 하나하나가 기본이 되는 베릴로그 HDL을 기술을 하는데 기본이 되는 베이직 빌딩 블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인스탄스라는 개념은 뭐냐? 여러분들은 모듈과 인스탄스에 대한 개념만 제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는데 인스탄스에 대한 개념은 뭐냐라고 설명드리면 인스탄스는 모듈이라는 템플릿을 통해서 생성해낸 오브젝트가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모듈이라는 것은 템플릿이고 인스탄스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모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스탄스라는 것은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붕어빵은 우리가 어떠한 붕어빵 틀에 굽느냐에 따라서 붕어빵의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빵 틀이기 때문에 어떠한 빵이 나올지를 우리가 모사를 해 놓은 것이고, 해당되는 그 붕어빵 틀에 의해서 생성해 놓은 붕어빵 자체가 인스탄스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되는 모듈로 찍어낸 붕어빵 하나하나를 우리가 인스탄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이렇게 빵틀이 이렇게 빵틀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틀이 있으면 이러한 것이 모듈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해 낸 오브젝트가 바로 인스탄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해낸 오브젝트가 개별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생성해낸 그 유니크한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인스탄스는 유니크한 이름, 유니크한 베리어블이 있고 파라미터가 있고 심지어 인풋, 아웃풋 인터페이스가 독립적으로 당연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빵틀로 입력 2개 받고 C라는 입력, A라는 입력, B라는 입력, C라는 출력을 가지는 빵틀이 있었으면 이거대로 인스탄스를 찍어내면 여기에 인스탄스라는 이름을 유니크하게 지어줘야 될 거고 2라는 이름, 3이라는 이름, 4라는 이름 이렇게 유니크하게 찍어줘요.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한 포트들이 A, B, C, 그다음에 A, B, C, A, B, C 이렇게 각각의 유니크한 포트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 포트에 유니크하게 지칭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놈들이 독립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낸 유니크한 이름, 유니크한 베리어블, 유니크한 파라미터, 유니크한 인풋, 아웃풋 인터페이스를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클리어 하시죠? 모듈이라는 것은 빵틀, 인스탄스라는 것은 빵. 그래서 모듈이란 어떻게 그 인스탄스가 나올지를 기술을 해주는 것이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베이직한 빌딩 블락인 것이고 하는 것은 그 모듈을 통해서 찍어낸 놓은 오브젝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스탄스를 찍어내는 과정을 인스탄시에이션이라고 하고 실제 그 생성된 오브젝트를 인스탄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전반부에서는 모듈과 인스탄스에 대한 그 차이, 그 개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듈과 인스탄스를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베릴로그 HDL을 절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인스탄스에 대한 개념을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그 카운터라는 것을 컨셉추얼하게 그 하이어라키를 계층적인 구조를 이루면서 다이어그램을 그림을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슬라이드의 모듈과 인스탄스를 불러내는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탑 모듈에 해당되는 리플 캐리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면은 3줄과 2줄을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같이 보시면은 모듈이라는 놈으로 시작했고 엔드 모듈이라는 것으로 끝났어요. 이 모듈의 이름을 제가 리플 캐리 카운터라고 두었고요. 리플 캐리 카운터에 대한 입력과 출력에 해당되는 포트들을 봤더니 Q랑 클락이랑 리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이렇게 마무리하였고요. 그래서 Q, 클락, 리셋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모듈 선언부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여기에 대한 파트를 보면은 이 Q 자체가 아웃풋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기술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클락과 리셋은 인풋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Q라는 지금 한 비트가 아니라 4비트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기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리어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 그 엔지니어링적 센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아마 포트 리스트를 쓰는 것이고 어떠한 포트가 있는지를 쓰는 것이고 여기에는 해당되는 포트들이 인풋인지 아웃풋인지를 쓰는 칸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감이 있으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듈이랑 인스턴스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지금 리플 카운터에 대한 구조를 봤더니 리플 캐리 카운터에는 T플립플랍이 4개가 좋죠? 4개? 앞선 그림에서 봤을 때 그리고 각각에 대한 이름을 지금 첫 번째 걸 T플립플랍 1, T플립플랍 2, T플립플랍 3 이렇게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T플랍을 인스탄시에이션을 해야 될 텐데 T플립플랍을 인스탄시에이션 하는 구문이 다음 구문이 되겠습니다. 풀캐리 카운터에 T플립플랍이라는 것을 찍어내서 연결을 해주는 파트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을 어떻게 인스탄시에이션 하는지는 추후에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수준에서는 모듈에 대한 개념, 인스탄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T플랍 하나, 둘, 셋, 넷 T플립플랍이라는 모듈명이 있는데 T플립플랍 모듈을 TFFF제 이름으로 선언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놈을 찍으면은 뭐 Q, 그러니까 출력으로 Q, 그 다음에 클락, 리셋 이렇게 포트들이 나오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Q에는 Q0를, 하나는 클락에는 클락을, 하나는 리셋을 연결하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라인을 보시면 T플립플랍으로 TFF1을 선언하겠다라는 것이고 여기가 원래 Q의 자리, 클락의 자리, 리셋의 자리인데 Q의 자리에는 Q1을 연결하고 클락의 자리에 Q0를 연결하고 리셋을 연결하겠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포트 연결하는 것은 또 추후에 다시 설명할 것이니까 지금은 이러한 부분, 여기 부분이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플립플랍으로 TFF1, 2, 3를 인스탄시에이션 한 것이고 그렇게 찍어내면 독립적인 클락, 독립적인 리셋, 독립적인 Q일 것인데 여기가 Q의 자리, 클락의 자리, 리셋의 자리인데 그거에 맞게 이러한 신호들을 각각 연결해 준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 모듈 어쩌고저쩌고 엔드 모듈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듈 데피니션이고 모듈 데피니션 안에 이 모듈의 동작을 기술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 파트에는 모듈의 인스티에이션이 오고 있다. T플립플랍을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생성해내는 영역이니까 T플립플랍이 4개가 필요하니까 4개를 인스탄시에이션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는 이제 T플립플랍이라는 모듈을 또 데피니션 한 겁니다. 인스탄시에이션 한 게 아니에요. T플립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기술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T플립플랍을 define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최소한 2줄은 이제 define문을 define 할 수 있죠. 모듈이라는 게 오고 end 모듈이라는 게 온다. 그리고 이 이름은 T플립플랍이다. 그리고 이놈의 포트는 Q가 있고 클락이 있고 리셋이 있다. 그렇죠? 아까 전에 이 앞선 예제에서 그림에서 T플립플랍 이 그림을 봤더니 입력이 클락, 리셋, Q 이렇게 3개 포트가 3개 존재하니까 그 3개에 대한 것을 여기에 쓴 거죠. Q, 클락, 리셋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세미콜론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에 포트 리스트를 쓰는 거니까 Q가 아웃풋이고 클락이랑 리셋은 입력이야, 인풋이야 라는 걸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부적으로 사용할 그 와이어, 신호를 와이어라고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T플립플랍 안에는 D플립플랍이라는 것과 낫이라는 게 구성 요소로 있었으니까 D플립플랍과 낫이라는 그 모듈을 인스탄시에이션 하였습니다. D플립플랍의 이름은 DFF0로 인스탄시에이션 하였고 낫게이트는 N1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탄시에이션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스탄시에이션 하였을 때 뭐 각각의 연결을 뭐 이렇게 연결하겠다라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플립플랍의 모듈을 디파인 하는데 T플립플랍의 구성 요소로서 D플립플랍과 낫게이트가 있으니까 D플립플랍과 낫게이트를 인스탄시에이션 한 것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듈과 인스탄스에 대한 개념 완벽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모듈은 다시 정리하면 모듈은 그 어떻게 동작을 기술해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스탄스는 해당되는 모듈을 찍어내는 오브젝트이니까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모듈과 인스탄스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간혹가다 제가 모듈과 인스턴스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실습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다음과 같은 실수가 되겠습니다. 즉, 모듈 앤드 모듈, 그래서 리플 캐리 카운터를 모듈로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리플 캐리 카운터를 구성을 하려고 봤더니 티플립플랍이 필요해요. 그래서 티플립플랍을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모듈을 선언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스턴스를 해야 되나요? 리플 캐리 카운터 안에 티플립플랍이 필요하니까 티플립플랍에 대한 대상을 찍어내는 과정이 인스탄시에이션을 해야 되는데 자주 하는 실수가 리플 캐리 카운터 안에 모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라는 이유에서 이 슬라이드를 넣은 것이고요. 모듈 데피니션 안에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듈 데피니션을 다시 중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해당되는 컴포넌트, 해당되는 모듈이 필요하면은 해당되는 모듈을 불러오는 인스탄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모듈 데피니션은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모듈 데피니션 안에 모듈 데피니션을 쓰는 이러한 실수를 자주 하게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이 슬라이드를 넣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듈 데피니션을 할 때 항상 모듈 안에는 인스탄시에이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해당되는 인스탄스는 독립적인 이름과 독립적인 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모듈과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게 이해됐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디자인 블락이라는 것과 스티뮬러스 블락이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블락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그 반도체 회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칩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칩으로 들어갈 그 대상을 디자인 블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티뮬러스 블락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되는 디자인 블락에 입력을 가하고 출력을 보기 위해서 작성된 블락을 스티뮬러스 블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블락과 스티뮬러스 블락 모두 베릴로그 HDL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베릴로그 HDL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디까지가 하드웨어고 어디까지가 뭐 소프트웨어, 어디까지가 뭐 하드웨어가 아닌지를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부연 설명드릴게요. 일단 디자인 블락이라고 하면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데 여기에 뭐 엔드 게이트 뭐 2개 넣고 우어 게이트 하나 넣어서 이렇게 나오는 회로를 설계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요렇게 반도체 칩에 해당되는 우리가 칩으로 생산할 그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바로 디자인 블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드웨어, 반도체 칩만 덩그러니 있으면 우리는 이 하드웨어 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실제 이놈이 제대로 그 설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입력 뭐 in2, 뭐 in3, in4를 가해서 아웃풋이 뭐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야지 입력을 가하고 출력이 무엇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이 하드웨어가 제대로 동작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반도체 칩, 그 하드웨어 자체를 디자인 블락이라고 하고요. 이 디자인 블락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가하고 출력을 확인하는 그러한 블락을 스티뮬러스 블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그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 뭐 아웃풋 이러한 반도체 칩을 설계한다라고 하면 빵판에다가 뭐 엔드 게이트 2개, 우어 게이트 하나 이렇게 해서 반도체 칩을 설계를 했을 거고 여기에다가 저항을 달고 뭐 전구를 달고 여기 뭐 그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입력을 뭐 1101에 해당되는 걸 가해주고 아니면 0001 이런 테스트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볼티지 서플라이, 그 서플라이 볼티지 등으로 입력을 가해줄 것이고 이러한 패턴에 따른 출력, 이 저항과 그 LED 전구를 통해서 이놈이 이러한 반도체 칩이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칩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할 건데 이러한 과정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연결적인 것들이 원체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디자인 블락을 베릴로그 HDL로 기술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검증하는 과정도 우리가 베릴로그 HDL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1년의 과정 우리가 원하는 테스트 패턴을 넣고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러한 블락을 바로 스티뮬러스 블락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능들을 이 디자인 블락이 아닌
이 주변에 입력 가하는 것과 출력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뽑아내 놓은 블락을 우리가 스티뮬러스 블락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블락은 우리가 반도체 칩을 설계하고자 하는 그 하드웨어 그 자체를 디자인 블락이라고 하고, 그 디자인 블락에 추가적으로 입력을 가하고 출력을 확인하는 블락을 스티뮬러스 블락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스티뮬러스 블락이 있고 디자인 블락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블락이 어떠한 블락을 인스탄시에이션 하는 거죠? 네, 당연하게 스티뮬러스 블락이 디자인 블락을 내부에서 불러와서 입력을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스티뮬러스 블락이 디자인 블락보다 상위 레벨의 블락인 것이고, 스티뮬러스 블락이 항상 디자인 블락을 인스탄시에이션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디자인 블락을 다른 용어로 디자인 언더 테스트라고 해서 DUT라는 용어로 쓰기도 하고요. 스티뮬러스 블락을 다른 말로 테스트 벤치 또는 테스트 블락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는 그냥 그 반도체 회로 설계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는 용어니까 DUT 또는 테스트 벤치 이러한 그러한 용어도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T-플립-플랍을 지금 리플 캐리 카운터를 가지고 리플 캐리 카운터가 T-플립-플랍으로 구성되었고, T-플립-플랍이 그 D-플립-플랍과 낫게이트로 구성이 되었고, 그러한 블락들을 어떻게 그 디자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시로 들어가고 있고요. 현재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 T-플립-플랍을 그 입력을 가해주는 스티뮬러스 블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듈로 시작했고 엔드 모듈로 끝났습니다. 해당되는 모듈의 이름을 스티뮬러스라고 했고요. 원래 가로 열고 뭐가 와야 되죠? 포트 리스트가 와야 되는데, 스티뮬러스 블락이라는 것은 다른 블락에 의해서 인스탄시에이션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이 없기 때문에 포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상위에 대한 블락이기 때문에 다른 블락에 의해서 그 인스탄시에이션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트 리스트가 없고, 포트에 대한 리스트에 대한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이렇게 오고 있고요. 네, 같이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은 디테일한 거는 추후에 다시 다 학습 파일 내용들이니까 각각의 컴포넌트들 별로 그 학습 파일 내용들이니까 같이 한번 그냥 체크만 해보면은 REG 레그 신호로 클락 것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레그라는 리셋을 선언을 하였고, Q라는 놈을 4비트로 와이어형으로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형 타입 이런 거는 또 추후에 배울 거니까 이렇게 신호를 선언을 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것은 리플 캐리 카운터라는 디자인 블락을 R1이라는 인스탄시에이션 한 것입니다. 디자인 모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인스탄시에이션 한 것이고요. 디자인 블락을 인스탄시에이션 한 것이고, 그거에 대한 포트의 연결을 Q 클락 리셋으로 연결을 하였어요. 여러분 리플 캐리 카운터의 선언부를 보시면 Q 클락 리셋이었고, 비트짜리 아웃풋이었고, 클락 리셋이 1비트짜리 인풋이었는데, 그것을 모듈 선언부를 인스탄시에이션 하였고, 그거에 대한 연결을 Q 클락 리셋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탄시에이션 한 것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이니셜 파트를 보면은 클락이라는 놈을 기하하겠다, 설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구문이 리플 캐리 카운터가 클락 리셋 Q 4비트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클락에는 신호를 연결하고 리셋을 연결하고 Q에는 Q를 연결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D 테스트 블락이고, 지금 스티뮬러스 블락에서 하는 것은 이 클락과 리셋에 어떠한 값을 주어서 우리 값을 보고 싶은 게 스티뮬러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락 시그널에 우리가 원하는 값을 할당해 주기 위해 이 이니셜 여기 구문을 사용했습니다. 이니셜 구문을 보시면은 클락에다가 1비트 0이라고, 이 말인즉슨 클락을 0이라는 값으로 초기화해서 시작을 하겠다라는 표현이고요.
이 always 클락에다가 반전을 이 물결 표시는 반전이라는 표현인데 클락을 반전해서 클락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릴로그 HDL에서는 샵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샵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샵 5라고 돼 있고 always 구문으로 돼 있다라는 것은 샵 5만큼 5라는 그 지연 시간 이후에 클락에다가 클락을 반전시켜서 클락에 넣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무한 계속 always 반복해서 하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락을 0에서 시작해서 5라는 지연 시간 이후에 반전을 시켜서 클락에 넣는 거니까 0을 반전시켜서 클락에 넣으니까 5라는 지연 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고요. 또 5라는 지연 시간 이후에 반전시켜서 0으로 떨어지고 5라는 지연 시간이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래서 클럭이라는 신호는 다음과 같은 신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5라는 지연 시간 동안 그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0이라는 주기를 갖는 클럭 신호를 생성해 놓은 구문이 되겠습니다. 이 클락에 해당되는 입력을 이렇게 인가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넣어준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셋이라는 시그널을 할당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습니다. 이니셜 구문이 있고 begin, end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begin에서부터 시작해서 end라는 것을 한 번만 수행하겠다라는 이니셜 구문은 리셋을 1로 처음에 할당하겠다라는 것이고 샵 15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미죠? 지연 시간을 15라는 지연 시간을 가진 이후에 리셋을 0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180이라는 지연 시간을 가지겠다. 그 다음에 리셋을 1로 넣겠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지연 시간을 가지겠다. 그 다음에 0으로 떨어뜨리겠다. 그리고 20이라는 지연 시간을 가지겠다. 그 다음에 피니시를 하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락을 이렇게 넣겠다. 리셋을 이렇게 넣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력을 넣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티뮬러스 블락은 디자인 언더 테스트가 있으면 이렇게 클락과 리셋을 인스탄시에이션을 한 거고 DUT를 인스탄시에이션을 한 것이고 그거에 맞게 클락과 리셋을 입력을 넣어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디자인 언더 테스트 블락, 즉 리플 캐리 카운터를 잘 설계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Q 값이 다음과 같이 0이었다가 클락의 지금 라이징 엣지 면에서 그림과 같이 0에서 1, 2, 3, 4, 5 그리고 리셋이 다시 들어오면 0으로 초기화돼서 뭐 이렇게 동작하는 우리가 원래 설계 의도했던 대로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했는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렸는데 만약 0, 1, 2 그 다음에 뭐 2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뭔가 연결을 잘못했구나 디자인을 잘못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디자인 언더 테스트 블락을 다시 이제 그 디버깅하는 과정을 우리가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맨 마지막 부분은 이니셜, 모니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Q 값을 보겠다라는 것이고 Q 값을 우리가 찍어서 모니터에서 보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락을 초기화해주는 클락에 대한 입력 값을 넣어주는 것, 그다음 리셋에 대한 인풋 값을 넣어주는 것, 그 다음에 Q에 대한 출력을 찍어내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언더 테스트 블락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자인 언더 테스트 블락이 실제 하드웨어로 매핑되는 부분이고 스티뮬러스 블락은 이 하드웨어의 가상의 입력과 감상의 입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입력을 넣어서 출력을 확인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 매핑되는 부분이 아닌 스티뮬러스 블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듈과 인스탄스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 블락과 스티뮬러스 블락을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렉시컬 베이직을 들어가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계시면은 제가 채팅에 남겨주시면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질문으로 그 이니셜 부분은 인스탄스로 해당되는 것인가요? 질문이 있는데 이니셜 구문은 나중에 그 비헤비어럴 모델링이라고 해서 일종의
모델링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스턴스라고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듈로 선언되어 있는 그러한 그 컴포넌트, 그러한 템플릿을, 틀을 그대로 찍어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니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드웨어를 모사를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다. 하드웨어를 모사를 하는 그러한 모델링 기법으로서 작성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듈은 빵틀, 그 다음 인스턴스는 붕어빵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샵 뒤에 지연 시간을 의미하는 숫자의 단위가 어떠한 단위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오셨는데 그거는 추후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타임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지금 현재는 타임 유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만약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냐, 밀리세컨드 단위냐, 나노세컨드 단위냐는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기술할 때 어떠한 단위로 시뮬레이션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냥 그 타임 유닛을 우리가 나중에 기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임 스케일이라는 용법을 써서 해당되는 타임에 대한 기준이 얼마이고 프리시전이 얼마가 되는지는 우리가 추후에 베릴로그 HD에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오브젝트로 만들어졌다. 오브젝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오브젝트의 의미는 그냥 그 대상이라고 오브젝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냥 물체 또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듈이 있으면 그 모듈로 찍어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렉시칼 베이직 네, 이어서 렉시칼 베이직 중에 기본적인 것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점심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렉시칼 베이직이란 이제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가 베릴로그 HDL이 무엇이고 베릴로그 HDL이 계층적 구조로 구성되기 때문에 모듈이랑 인스턴스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우리는 실제 해당되는 모듈을 채워야 되고 코딩을 베릴로그 HDL을 모사를 하기 위해서 기술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문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문법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그러한 어문법적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HDL을 쓸 때 세미콜론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의 문장의 끝을 의미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석을 할 때는 우리가 C에서 하는 것처럼 한 줄짜리 주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슬래시 2개, 그 다음에 멀티플한 라인에 대한 주석은 슬래시와 별, 그리고 별과 슬래시 이렇게 멀티플한 주석을 처리하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은 문장의 끝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구문법적 요소, 그 다음에 이러한 주석을 할 때 이렇게 싱글 라인과 멀티플 라인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표현이 있고 이거에 대한 주석은 한 줄짜리 주석은 다음과 같이, 멀티플한 주석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릴로그 HDL은 당연히 우리가 신호를 받아서 입력으로 받아서 신호에 대한 그러한 하드웨어적 동작을 모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출력이 나가는지를 기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받은 신호에 대한 조작, 즉 모디피케이션과 산술 연산 또는 논리 연산에 해당되는 연산을 하고 연산에 대한 결과를 다른 신호에 매핑을 해주거나 아니면 출력으로 내보내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산술적인 연산 또는 논리적인 연산에 대한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연산자가 컴포넌트로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하나의 입력을 가지는 연산자도 있고 두 개의 입력을 가지는 연산자, 세 개에 대한 입력을 가지는 연산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연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에
데이터 플로우 레벨 모델링을 할 때 실제 존재하는 베릴로그 HDL에서 존재하는 모든 연산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런 연산자라는 것도 구성 요소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아이덴티파이어와 키워드는 뭐 용어적으로 이해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뭐 tflipflop이라는 이름으로 tff0라는 놈으로 인스턴스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tflipflop에 대한 모듈을 tff0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한 거죠. 유니크한 그 모듈이 생성이 될 건데, 오브젝트가 생성이 될 건데, 그거에 대한 이름을 tff0라고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tflipflop에 해당되는 해당되는 모듈의 이름을 tff0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름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시자라고 하죠, 지시자. 그래서 여러 가지 모듈의 이름, 그 인스턴스의 이름, 각각에 대한 이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이름들을 우리가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릴로그 HDL에서는 베릴로그 HDL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이미 예약되어 있는 아이덴티파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예약되어 있는 아이덴티파이어를 우리가 키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는 베릴로그 HDL이 베릴로그 HDL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서 베릴로그 HDL 자체를 제작했던 사람들이 사용한 지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int, 캐릭터, 쇼트, 메인 이런 것들이 다 그 키워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int형으로 데이터형 타입 선언할 때 int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int라는 거는 C를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이미 예약해 놓은 지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지시자, 예약어를 우리가 키워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덴티파이어는 그 일반적인 유저가 해당되는 모듈이나 인스턴스에 대한 이름을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지시자를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고, 베릴로그 HDL을 만들었던 사람이 베릴로그 HDL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시자가 이미 예약되어 있는 지시자를 우리가 키워드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베릴로그 HDL을 그 인스턴스를 하거나 모듈에 대한 이름을 정할 때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안 되실 거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키워드가 어떤 것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예약되어 있는 키워드가 다음과 같은 종류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해당되는 키워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키워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모듈이라는 것도 당연히 키워드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end 모듈이라는 것도 당연히 키워드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듈 이름으로 모듈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이트들 있잖아요. end 게이트, or 게이트, exclusive nor, 등등, 버퍼,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 타입 이런 것도 로직 게이트 타입, 낫 게이트, 노어 게이트 이런 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이니셜 어디 있죠? 이니셜이 안 보이는데. 네, 이니셜, 그 다음 always, 이니셜 이런 것들도 그 베릴로그 HDL을 사용, 그 다음에 begin, end 이런 것도 그러한 용법이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input, out 이런 것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러한 그 아이덴티파이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그 각각에 대한 그 용법들을 이제 우리가 그 남은 시간 하나씩 체크하면서 아까 질문에 이니셜 구문이 인스탄시에이션인지 이런 것들도 질문이 나왔는데, 실제 이니셜 구문을 어떻게 쓰고 구문을 어떻게 쓰고 여기에 나와 있는 케이스 구문, 그 다음에 and, or, gate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각각을 우리가 살짝 그러한 것들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이러한 그 예약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들은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코딩하실 때 긴가민가 하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이 슬라이드를 참고하셔서 해당 파이어가 키워드인지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봤고요.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신호를 표현하는 그 숫자를 표현하는 그 우리를 원하는 대로 표현해야 되는 그 표현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우리가 점심시간 이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점심시간 이전에 오전에 했었던 내용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될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HDL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모듈과 인스 개념, 그 다음에 디자인 블록과 그 다음에 스티뮬러스에 대한 개념, 요 세 가지 개념만 이해를 해 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러한 것들, 이러한 컨셉추얼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부터 정말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씩 쌓아갈 예정이니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 로직 밸류 기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점심시간 기간 동안 그러시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1시간 쉬고 1시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1시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